제가 콜롬비아 카르텔이라고요? 한 여성이 여권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 한 장의 여권이 가진 놀라운 힘, 그리고 한 나라가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국적이 바뀌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타 법정에서 마지막 통역을 마친 날, 법원 주차장에서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제 사진에 붉은 십자가가 그어져 있었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마약 카르텔 재판에서 통역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표적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아파트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을 내리고 침대 밑에 숨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마야 곤잘레스, 29살 콜롬비아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내전 중 사망했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되어 통역 일을 시작했죠. 영어,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로 법정에서 일하며 마약 재판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5년, 보복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유엔 국제범죄 대응 포럼이 보고타에서 열렸던 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형사관 박민준 형사를 위해 통역을 맡았는데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마약 조직 관련 지식과 언어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한국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에서 자문관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을 경찰에 채용한다고요? 그것도 외국 경찰에? 하지만 박민준 형사는 진지했습니다. 마약 공급망은 국제적입니다. 우리도 그에 맞서 국제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소지품 몇 개만 챙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고타의 산들이 사라져갈 때 공포와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콜롬비아를 떠난다는 건 제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박민준 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보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나라는 거리에서 총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파트에 짐을 풀고 밤에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5년 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경찰청에 출근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국제범죄 자문관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들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법 집행기관이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일원이 된 거죠. 동료들은 약간 조심스레 대했지만 박민준 형사는 제 존재 가치를 믿어주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질서정연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일상이 된 곳. 여기서는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총성 없는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경찰청 국제수사과에 처음 출근한 날,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이래. 마약 관련 전문가라던데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좇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사람들 사이에 범죄국 출신인 제가 있다는 아이러니. 처음엔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도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한 형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곤잘레스 씨, 콜롬비아 마약 조직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이유가 뭐죠? 질문 속에 숨겨진 의심이 느껴졌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간 그들의 재판에서 통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왔죠.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들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민준 형사와 함께 첫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마약 루트에 관한 수사였습니다. 남미 카르텔이 한국 조직과 연계해 운영하는 거래선이었죠. 저는 압수된 문서에서 숨겨진 코드와 은어를 발견했습니다. 콜롬비아 마약상들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물류 회사가 아닙니다. 라메르라는 표현은 카르텔 우두머리를 뜻해요. 그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분석 덕분에 수사팀은 인천항에서 대규모 마약 거래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 한 회식에서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김 반장이 말했습니다. 마야 씨 덕분입니다.
우리끼리였다면 그 코드를 절대 발견 못했을 거예요. 점차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 제 책상에 커피를 놓아주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하자는 초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자 동료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주말에는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나섰습니다. 3개월 후 마약 판매 피해자 가족을 상담하는 자리에서 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치료 중이라고 했죠. 처음엔 외국인이 우리 아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마야 씨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네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법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여기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범죄자도 통역자도 아닌 시민이 되고 싶다. 박민준 형사에게 귀화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마야 씨는 이미 우리 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마약과 폭력의 증인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귀화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한국사와 헌법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었어요.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외워야 할 이름과 연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부할수록 이상한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 저도 지금 분열된 제 정체성을 통합하려 하고 있었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국을 바꿀 뿐인데도 이렇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콜롬비아에서도 비슷한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법보다 우선하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1년 동안 이 문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사회였습니다.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박민준 형사는 매주 금요일 업무 후 역사 공부를 도와주었고 이 반장은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김 팀장은 매주 월요일 한 가지씩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경찰청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음식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인이 되는 과정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귀화 면접 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무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긴장한 제 손을 박민준 형사가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면접실에 들어가자 3명의 심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선택했습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제 나라에선 법이 무기였어요. 권력자들이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였죠. 하지만 여기선 방패입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방패요. 저는 그 방패 아래에서 살고 싶습니다. 심사관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진 질문들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문화, 헌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준비한 대로 대답해 나갔고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로 이 나라의 미래에 참여하는 거죠. 콜롬비아에선 투표가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여기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지서가 왔습니다. 귀화 허가. 그 두 단어를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국제범죄 자문관으로 공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박민준 형사가 제 옆에 서서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임명식이 끝나고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마야 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봉투를 열자 청색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그것을 손에 들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증명서였습니다. 콜롬비아 여권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었지만 한국 여권은 제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사람입니다. 귀화 3개월 후 김 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야,
유엔 국제범죄 포럼의 한국 대표단 자문으로 함께 가주었으면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려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콜롬비아 여권을 들고 가고 싶었던 그 포럼입니다. 당시 비자가 거절됐었죠. 콜롬비아 국적자는 대부분 까다로운 비자 심사를 거쳐야 했고 저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비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여권으로 오스트리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김 팀장의 말에 새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계가 바라보는 제 존재가 바뀐 거죠.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새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청색 표지. 그 안에 제 이름과 사진. 콜롬비아 여권의 붉은색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짐을 싸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저는 한국인으로 인식될 텐데 그들은 제 외모를 보고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한국인일까 의심하지 않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심사대에 섰을 때 심사관이 아무렇지 않게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왜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심받지 않는 시민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되자 여권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으며 콜롬비아를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여권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콜롬비아 여권으로 유럽에 입국할 때마다 길고 지루한 신문을 받았었죠.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숙소를 증명하세요. 귀국 항공권을 보여주세요. 충분한 자금을 증명하세요. 때로는 별도 심사실로 안내되어 추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EU 국가 방문객과 비방문객 심사대가 나뉘어 있었는데 안내판에 명확하게 한국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용 라인을 통해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열어보고 컴퓨터 화면을 한번 확인한 후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엔 국제범죄 포럼에 참석합니다. 체류 기간은요? 5일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단 3초였습니다. 너무 놀라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South Korea? Welcome.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이전에는 의심받는 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환영받는 방문객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여권을 꺼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나를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증거야. 콜롬비아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설명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 작은 책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발이 아닌 초청받는 사람, 의심이 아닌 신뢰를 받는 사람. 이 작은 변화가 제 존재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포럼 이틀째, 오스트리아 경찰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함께 움직이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양인 그룹 속에 라틴계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반응이니까요. 경찰청에 도착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여권을 펼쳐보더니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Korean passport. Latina. 직원의 미묘한 표정에서 의심을 읽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국적자입니다. 귀화했어요. 직원은 무언가 말하려다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짧게 독일어로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은 이미 출입증을 받고 앞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저만 홀로 남겨져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여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여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순간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귀화 과정을 통해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경찰청 소속 국제범죄 자문관입니다. 경찰관이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최근 해외 마약 조직에서 위조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라틴계 인물이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드물어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다니. 콜롬비아 여권을 들고 다닐 때는 마약과 연관지어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이 너무 가치 있고 신뢰도가 높아서 위조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 여권을 제가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시민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여권은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경찰관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조사실에 앉아 20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외모와 여권 사이의 불일치가 항상 의심을 살 것인지, 어디를 가든 저는 늘 설명해야 할 것인지, 콜롬비아인도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이 경계에 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이렇게 어려울 것인지. 경찰관이 돌아와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 위조는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습니다. 출입증을 받고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불편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받아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너무 가치 있어서 오히려 의심받는 여권. 그것이 바로 제 여권이었습니다. 공항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 대표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김 팀장은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20분 만에 한국 대사관 영사가 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간단히 상황을 물은 후 오스트리아 경찰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곤잘레스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저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대사관 영사는 오스트리아 경찰 책임자와 만나 외교적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가 정식 임명한 경찰 자문관이라는 사실과 공식 방문단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야 곤잘레스 씨는 한국 정부가 정식 임명한 경찰 자문관입니다. 여권 검증은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했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경찰 책임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둘러 사과를 표했고 제게도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빠르게 외교적 확인이 온 적은 드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가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려 한국 대사관이 저를 위해 즉각 대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 고국에서 시민은 정부를 위해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청을 빠져나오며 김 팀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야 씨, 한국 국적자라면 누구든 이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신분증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 방패야. 여권은 단순히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감싸는 증거였습니다. 국적은 단지 출생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와 의무의 관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를 시민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비엔나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뒤에 서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위험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 뒤에 있었습니다. 여권 위에 태극 문양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시민권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라는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은 나라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 균형 속에서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럼 셋째 날,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국제 마약 조직의 운영 방식과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콜롬비아 출신이 한국 대표로 나선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통역사로만 참여했을 뿐
발언자로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옷깃에 달린 태극기 배지를 잠시 만졌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무대에 올라 청중을 마주했습니다. 5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찰청 국제범죄 자문관 마야 곤잘레스입니다. 그 순간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 여성이 어떻게 한국 대표일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 반응은 이미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콜롬비아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나라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지만 점차 관심과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배경이 아닌 제 지식과 경험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약 카르텔의 국제 운영 방식, 자금 세탁 경로, 조직원 충원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수사 기법을 접목시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귀화한 외국인이 경찰 자문관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 질문에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점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명함을 교환하자며 다가왔습니다. 제 명함에는 한국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곤잘레스 마야 이수연. 새 이름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새 정체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셉션 자리에서 영국 대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다양하군요. 귀국의 개방성이 인상적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귀국이라는 표현에 이제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이제 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양성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일본 대표가 건넨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당신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통역만 하진 않겠군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생각과 경험을 직접 말하는 사람입니다. 국적을 얻은 것이 단순히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제 발언권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시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 말하고 그 목소리가 존중받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속감이었습니다. 포럼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서서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착이 아니라 귀국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더 이상 이국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이 다리를 건널 때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책상 위에 여권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콜롬비아 여권도 함께 두었습니다. 두 국적, 두 정체성.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제 과거이고 한국은 제 현재와 미래입니다. 다음 날 경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포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특히 오스트리아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분개했습니다. 박민준 형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마야, 자네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야. 외국에 가서 차별받고 돌아와 분노하는 경험까지 했으니 말이지.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에는 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어디에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 후에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제 그런 집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경찰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제아동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초등학생들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국제경찰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한국 시민이 된 경찰 자문관 이수연입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국인이 되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 아이들은 순수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정과 소속감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방문이 끝난 후 아이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의 뒷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이 책임지는 시민이다. 그 단체 사진을 제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여권도 함께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의 증거였습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근황을 물으셨고 한국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대화 중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딸아, 내가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니?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서는 제가 아닌 한국이 저를 설명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더 이상 제 배경이나 출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이 여권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과 행복이니까요. 오늘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콜롬비아를 떠나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경찰 자문관이 되고 귀화하고 국제 포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순간까지 강물에 비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적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서류상의 지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제게 한국 국적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존엄성과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였고 더 이상 범죄와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나를 인정하고 지켜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권 한 장으로 바뀐 세계. 이제 저는 단순히 콜롬비아 출신의 이방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